네. 자, 그렇다면 우리 같은 투자자들 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AI 사이클을 얻어 타야 될 텐데 라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할 텐데요. 네. 결국 이 AI 사이클이 제가 보기엔 반도체 사이클부터 시작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자, 그러면 지난 사이클, 네. 과거의 반도체 사이클과 네네네. 이번 AI 발 반도체 네. 사이클은 뭐가 다른가요? 다른 점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이클 산업은 규칙성이란 게 있고 변칙성이란 게 있죠. 사실 규칙성은 저희가 이 투자 공부를 하다 보면 많은 사이클 산업 투자하다 보면 쉽게 보입니다. 뭐 쉽진 않지만 보입니다. 근데 변칙성이라는 녀석 때문에 보통 우리가 사이클 산업을 알면서도 투자를 못하거나 수익을 못 내거나 주저. 맞습니다. 이거는 가짜야. 예, 이번 사이클은 가짜야. 맞습니다. 예. 보통은 또 변칙성 때문에 고점 매수를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 차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가장 많이 들렸던 이야기 중 한 가지는 이번 반도체 사이클은 지난 반도체 사이클이랑 차원이 다르다. 차원. 아니, 예. 왜 뭐가 다른데? 이번 반도체 사이클은 집중적으로 P 사이클의 특징을 가져. P 사이클, 예, 가격 사이클. 가격 사이클. 네. 그래서 이 반도체 가격이 폭발적으로 오르고 HBM의 가격이 폭발적으로 오르고 이 가격 상승의 수혜다. 즉 물량이 증가하지 않고 가격이 오르면서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 같은 기업들이 이걸 독식해가는 구조다. 그래서 지금은 삼성, 하이닉스 외의 반도체 기업들은 투자할 가치가 뭐 없다는 뉘앙스로 이야기가 돌기도 했었습니다. 네. 사실 엄밀히 맞습니다. 과거의 수많은 반도체 사이클을 사례를 살펴보면 P 사이클로 시작해서 Q 사이클로 갈 수도 있고 Q로 시작해서 P로 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뭔가 Q에서부터 먼저 촉발되는 경우가 많이 보였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유독 범용 반도체 판매량은 전혀 늘지 않고 그저 공급 부족으로 HBM으로 쭉 쏠리면서 HBM 가격이 튀면서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죠. 맞습니다. 그리고 마진도 늘어나고. 마진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그래서 삼성 하이닉스 같은 이 가격의 수혜를 먼저 누리는 기업들이 우선적으로 수혜가 되었던 점 분명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이 P사이클이라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우리가 추가적인 투자를 남은 구간에 대한 투자를 진행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또한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아직도 재작년의 상황, 작년 초의 상황을 이제 머릿속에 이제 각인하셔서 지금도 P사이클만 P만 올라가는 사이클이다. 즉 Q는 전혀 없는 사이클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러한 내용의 글들을 너무나 많이 볼 수 있고요. 또 제가 이제 계속해서 구독자분들이 질문이 들어오면 이 P사이클을 전제로 깔고 질문을 주시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최근에는 관련된 글도 몇 차례 계속해서 쓰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번 사이클은 분명히 강력한 P사이클로 시작했는데요. 굉장히 재밌게도 이제는 또 작년 한 말부터 들어서 슬슬 징후가 명확해지더니 이제는 또 P도 P대로 가고 또 굉장히 큰 규모의 역대급 규모라고 전 칭하고 있는데 동의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아무튼 역대급 Q도 함께 이제 확장되는 그런 사이클로 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 같은데요. 네. Q가 확장된다면 당연히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도 그 Q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Q의 수혜가 나타나게 되면 보통 가장 먼저 반응하는 기업들이 장비주인데요. 네. 장비주 가만히 쭉 주가 차트 살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작년까지만 해도 주가 변동이 아예 없던 삼성, 하이닉스는 특히 하이닉스는 가는데 엔비디아는 가는데 주가 변동이 없던 장비주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았고요. 미국에서도 많았습니다. 심지어. 일본에도 많았나요? 일본도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올해 이제 하반기 들어서 갑자기 장비주고 막 두세 배씩 튀어오르고. 맞아요. 그래서 제가 투자했던 사례도 이제 일부 담아왔는데요. 아무튼간에 그러한 이 장비주들의 이 주가 급등이 바로 이 Q 사이클이 이제 시작될 때 이제 본격화되기 직전에 나타나는 징후 중 한 가지라고도 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우리가 디테일하게 좀 들어갈 수 있을까요? 네. Q 사이클이라고 봤을 때 뭐 전공정과 후공정 이런 식으로 공정을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수혜를 받을까요? 순서대로 수혜를 받지는 않고 이번엔 약간 독특한데요. 네. 일단 요것부터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도 여전히 아니다, P만 가는 사이클이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근데 그 주장의 근거가 무엇인가 하면 과거에 2017년에 이 슈퍼 메모리 빅 사이클이 왔지 않습니까? 맞아요. 슈퍼 사이클이 왔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증설했던 규모랑 지금 증설 규모랑 비교해 보면 그때가 더 컸다. 그때도 소부장이 이만큼 갔으니까 이번에는 이만큼만 가야지라는 논리가 가장 많이 보입니다. 사실 이 논리조차 없이 그냥 P라고 계시는 분들도 계신데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혹시 이사님께 절대 맞추실 수 없는 퀴즈 한 가지 좀 내도 괜찮겠습니까? 괜찮습니다. 예, 한번 맞춰보세요. D램을 만들 때, D램 칩을 만들 때 제조 공정수가 몇 개 정도 될까요? 글쎄요, 저는 뭐
제가 교과서에서 배우기로는 뭐 이제 웨이퍼를 만드는 공정, 예, 예, 그리고 예. 전공정, 네. 후공정, 검사 단계 네. 요 정도 공정을 알고 있고 네. 각 공정마다 한 10개 정도의 그 네. 단계가 있다라고 아, 가정한다면 한 네. 30개에서 40개. 40개. 예. 자, 아마 시청자분들도 한번 맞춰보세요, 마음속으로. 예. 아마 대부분 못 맞추십니다. 최근 디램의 공정은 800개가 넘어갑니다. 아. 3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리고요. 네.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아니 저는 예. D램이라고 한다면 레거시 메모리의 대명사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규격화됐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예, 생산 예. 공정이 맞습니다. 누구나 다 생산을 할 수 있잖아요. 네. 예. 그런데 그 내부 생산 공정의 수가 무려 800개가 넘고요. 네. 이 기간만 3개월 반이 걸립니다. 칩 한 개는 안 되는데 3개월 반이 걸려요. 이게 무슨 말하고 싶냐면 2017년에는요. 이 공정 수가 훨씬 적었습니다. 500개 남짓이었거든요. 네. 무슨 말하고 싶냐면 똑같은 이 디램 칩이지만 웨이퍼에서 똑같은 디램 웨이퍼인 것 같지만 같은 그 웨이퍼를 만들 때 10년 전과 지금과 차원이 다릅니다. 들어가는 공정 수도 시간도 투입되는 장비의 수도 차원이 다릅니다. 미세화됐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네. 이 반도체는요, 칩을 딱 까보면 세로 측면에서 이제 현미경으로 관찰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마치 우리 건물이랑 빌딩이랑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1층, 2층, 3층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차이가 있다면 과거와 이 지금과 비교해서 층수가 더 늘어나기도 하고요. 지금은 1층, 한 층을 만들 때 필요한 공정이 수십 개 이상으로 급증한 상황입니다. 과거는 한 층을 만들 때 기술이 그렇게까지 많이 필요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말하고 싶냐? 결국에 투입되는 장비량은 바로 이 공정수랑 굉장히 비례하는 특징이 있고요. 심지어 일부 공정은 단순 비례가 아니라 2배에서 3배까지도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이 투입되는 장비의 량이 늘어난다는 뜻은 당연히 이 장비에 투입되는 원재료의 양이 늘어난다는 뜻과도 상통합니다. 그래서 이 과거에 우리 2017년에는 100만큼 설비 투자를 했어요. 웨이퍼 기준으로. 네. 근데 최근에는 뭐 70에서 9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숫자만 보면은 점점보다 적잖아. 어떻게 적지. 이게 적지. 큐사이클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기술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이 규모가 또 장비사의 매출이 잠재적인 어떤 매출액이 과거에 대비해서 훨씬 크다. 대략 한 50% 이상은 큰 상황이다라고 좀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야,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들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면 결국은 P 사이클, Q 사이클 둘 다 일어난다면 네. 오히려 그 네. 칩을 만드는 회사보다는 네. 장비를 만드는 회사가 더 수혜다라고 볼 네.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여기서 이제 조금 주의할 사항이 무엇이냐면요. 네. 그러면 투자자분들께서 그러면 Q로 확장하겠군요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네. 여전히 이제 뭐 하이닉스, 삼성전자만 매수하시는 분들은 아니다. 뭐 P만 고집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저는 늘 강조합니다. P가 Q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둘 모두 계속해서 가는 겁니다. P도 P대로 확장하고 Q도 Q대로 확장하되 Q 안에서도 많이 확장할 녀석이 있고 그렇지 못할 녀석이 있겠죠. 현차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투자 성향이 나뉘는 겁니다. 나는 뭐 반도체 공부할 자신도 없고 뭐 중소형주 코스닥, 뭐 장비주 모르겠고 하시는 분들은 P 사이클의 수혜를 누리는 삼성 하이닉스를 추가적으로 노리실 수 있겠죠. 그렇죠. 그에 반해서 나는 좀 공부 좀 해서 약간 업사이드가 좀 많이 있는 기업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 싶다. 그리고 또 뭐 하이닉스, 삼성이 더 오를 수 있겠지만 나는 뭐 불안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많이 최근에 월봉으로도 많이 급등했으니까 좀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Q의 영역에서 이 Q의 수혜를 보는 기업들을 찾아 나서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답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투자 성향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종목을 찾고 싶어 하는지 그걸 바탕으로 어떤 영역으로 가는 게 유리하겠다라고 판단을 내리셔야지 무조건 P가 더 좋다, Q가 더 좋다. 일부 투자값에서 둘이 이 파이팅하는 모습도 목격이 돼요. 그런 관점으로 보실 만한 사항이 아니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따라오신 시청자분들은 네. 오케이, 동의. 네, 그렇다면 사이클은 언제 끝나니? 네. 이런 것도 궁금해 하실 거거든요. 예.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과거의 모든 사이클 산업을 쭉 분석해보고 또 수많은 사이클 산업에 투자를 하다 보면 사이클이 언제 끝날지는 절대로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만 과거에 사이클이 끝났던 이유 정도는 체크해 볼 수 있겠죠. 네. 최근에 이 반도체 섹터에 투자하시는 분들의 주요한 아이디어는 아무래도 AI 산업이 계속 확장된다. 그렇죠. 27년까지 28년까지 계속 설비 투자 확장되고 데이터 센터 더 짓고 이제는 메이저 클라우드 기업들뿐만 아니라 뭐 중국도 중동도 많은 기업들이 짓는다. 소버린 AI. 소버린 AI까지 예. 나간다. 또 네. 네오 클라우드 기업들도 네. 네오 클라우드는 이제 과거에 코인 채굴하던 기업들이 우리 인프라 이제 남아돈다. 코인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클라우드 하겠다. AI 하겠다. 예. 우리가 빌려줄게. 그런데 또 엔비디아 입장에서 이들 기업이 굉장히 매력적인 이유가 무엇인가면 최근에 뭐 구글, 알파벳, 뭐 아마존 같은 기업들이 너도 나도 자체 칩 개발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단순히 엔비디아에서부터 탈피하기 위함이 아니라요. 추론 시장은 이 반도체 칩의 작동 방식이 아예 달라집니다. 나만의 방식에 맞춰서 구동되는 그러한 전략 소모를 최적화하는 칩을 만들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이 고객들이 완전 이탈은 아니더라도 부분적으로 이 추론 영역에서는 조금씩 이
과거와 좀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겠다는 위기감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결정을 내렸는가? 네오클라우드 기업들과 계약을 맺고 야 구글, 아마존 미안한데 니네보다 우린 네오클라우드한테 무조건 먼저 칩 공급한다. 그래서 칩 공급 부족을 계속해서 유도하는 겁니다. 이 네오클라우드 기업의 규모가 어마무시하게 큰 게 전체 데이터 센터 설비 투자의 대략 한 10% 정도를 차지하거든요.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그래서 빅 4대장 클라우드 기업들 대비 대략 한 6분의 1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는 규모다. 아무튼 간에 이러한 이유들로 이 AI가 계속해서 간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점이 무엇인가 하면 과거에 이 수많은 이 사이클 사례들을 봤을 때 그럼 저희 투자 아이디어는 AI가 간다, 즉 AI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사이클이 끝날 때 끝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찾아보면 AI가 아닌 다른 이유가 나타날 가능성도 대략 절반 정도 된다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있다면 뭘까요? AI 성장은 계속 가는데 네. 다른 변수로 인해서 사이클이 끝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이번에 무조건 그런다는 뜻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IT 버블이요. 많은 분들께서 생각하시기에 IT 버블이 왜 끝났냐? 그 당시에 버블이 너무 컸으니까 터졌겠지. 자금이 메말랐겠지. 돈을 못 벌었겠지. 네, 맞습니다. 놀랍게도 그렇게까지 대단한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야후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광고 시장이 예상보다 둔화될 수 있다는 이러한 이유, 시스코가 실적 발표했는데 사람들의 기대만큼 실적이 나오지 않았다는 사소한 이유, 거기에 더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아시다시피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끼워 팔겠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독과점 규제. 독과점 규제, 네. 소송 이슈, 거기에 대해서 금리 인상 같은 이유가 연이어 터지면서 버블이 꺼졌거든요. 네. 즉 이러한 이 버블은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버블이 당장 터질 만한 버블이 있고 아직은 더 커질 수 있는 버블이 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아직은 더 커져야 되는 상황인 것 같다라고 개인적으로 조심스럽게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렸는데요. 그래도 불구하고 뭔가 좀 이 외부적인 요인이 예상보다 강력한 요인이 나오면 얼마든지 이 버블이 뭐 터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잠깐 쉬어갈 수도 있고 그 쉬어가는 게 뭐 잠깐 쉬어가는 게 아니라 한 30-40% 정도의 폭락이 나타났다가 다시 갈 수도 있고 이런 움직임이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2017년에 메모리 슈퍼 사이클이 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도대체 왜 이 반도체 주식들이 갑자기 하락하기 시작했는가? 그때도 역시나 트리거가 있었습니다. 바로 2016년, 17년에는요. 메모리 사이클이 모바일 시장에서의 판매량 증가가, 즉 Q의 증가가 점점점 데이터 센터의 수요 증가로 이어지고 데이터 센터와 모바일 고루고루 공급 부족으로 이어지면서 가격까지 튀게 되었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삼성전자가 제일 잘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특히나 모바일 쪽에서 잘했었습니다. 스마트폰용 메모리 반도체를 누구보다 잘 만들었고 점유율이 높았는데요. 근데 이제는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시장이 막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닉스랑 마이크론이 이쪽 시장을 집중적으로 공략했던 겁니다. 그게 바로 HBM의 시작이었죠. 예, 당시에도 HBM의 초기 형태가 초기 있었지만 형태, 예. 당시에는 일반 데이터 센터용 디램 그리고 데이터 센터용 낸드 플래시가 이제 집중적으로 공략되던 제품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삼성 입장에선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감히 어디 2등, 3등이 데이터 센터라는 새로운 시장을 중심으로 치고 올라와? 야, 이거 새로운 시장이기 때문에 새로운 경쟁 구도이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치킨 게임을 한 거군요. 맞습니다. 엄청난 대규모 증설을 펼치게 네. 되었고 그 대규모 증설 효과가 이제 슬슬 나올 거라는 예측이 돌면서 이제 이거 생각보다 공급 규모가 너무 크다. 그래서 삼성이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대규모로 쏟아부었던 설비 투자가 결국에는 메모리 사이클의 이 종말로 갔던 겁니다. 뭐 이외에도 이유가 몇 가지 있었지만 가장 주요한 이유 중 하나였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때 메모리 이 상승 사이클이 나타났던 이유는 그래 스마트폰에서 시작해서 이제 클라우드의 수요 증가, 다들 클라우드를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빅데이터 클라우드가 주요 아이디어였는데 정작 이 사이클이 끝난 이유는 클라우드가 아닌 삼성전자의 공급 확장이었거든요. 즉 무슨 말하고 싶냐? 이번에도 삼성전자가 공급 확장합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잘 이해하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투자 아이디어랑 전혀 뜬금없는 아이디어가 사이클을 종말시킬 수도 있다라는 건데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과거의 사례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뭔가 AI, 지금 AI에 뭔가 문제가 터져서 이 사이클이 끝날 가능성이 대략 절반, AI가 아닌 요인에 의해서 끝날 가능성이 절반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들 AI 잘 나가는 거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AI 계속해서 성장할 거 알고 있고 여전히 부족하다는 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오늘 준비해온 내용 중에 또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AI 기업들에 대한 최근에 이제 뭐 불신, 좀 뭐 불안함 이러한 주장들도 늘어나면서 이 주가 하락을 일부 부추겼던 거예요. 며칠 전에. 그런데 사실 그러한 이 주장들을 쭉 살펴보면 근거가 미비한 주장들이 아직은 많이 보입니다.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AI 자체에 의해서 뭐 사이클이 끝날 수도 있긴 하겠지만 다른 이유가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낮진 않기 때문에 네. 우리가 좀 무조건 AI만 뭔가 좀
이 투자 아이디어 그리고 AI만 믿기에는 우리가 좀 이 체크해야 될 요인이 좀 더 많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간에 이 얘기를 제가 지금 왜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럼 언제까지 갈 거냐, 어디까지 갈 거냐라고 질문을 주셨었는데요. 네. 그 언제까지 갈지 어디까지 갈지는 알 수 없다. 다만 만약에 이 사이클이 AI라는 요 이유에 의해서 끝나게 된다면 제 생각에는 아직은 좀 요 기간의 관점에서 좀 기회가 남아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AI로 인해서 만약에 이 사이클이 끝날 것이라면 제가 최근에 이제 방송에 나와서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일단 올해까지는요 제가 가지고 있는 반도체요 그냥 아무 생각이 없고요 그냥 편하게 가지고 있으면서 즐기려고 합니다. 주가가 좀 떨어져도 갑자기 뭐 10% 20% 조정을 받아도 그냥 생각 없이 그냥 가지고 있으려고 합니다. 올해까지는. 내년 상반기부터는 슬슬 점검을 시작하겠지만 업데이트가 필요하겠지만 올해까지는 생각 없이 가지고 있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끝나는 이유가 AI가 될 것이라면 아직은 시간이 남아있다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그에 반해서 만약에 다른 요인이 등장한다면 그건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어떤 요인이 등장할지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인들은 우리가 후속 업데이트의 관점으로 좀 바라봐야 한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의 우문에 굉장히 현답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감탄을 금치 못하겠고요. 자, 오늘은 반도체 투자의 원칙, 저자 밸류 에드 리서치 대표 호돌이 우황재 대표님과 함께 AI 버블에 대한 우황재 대표님의 생각, 그리고 최근에 반도체 결국은 P의 싸움이냐 Q의 싸움이냐 둘 다 좋아지고 있는 싸움이냐라는 논쟁,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언제 반도체 사이클 꺼질까라는 약간 좀 어떻게 본다면 굉장히 어려운 질문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